네, 2021년 11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난 주고 뺨치기. 우리 새로 진급하거나 그러면 난 많이 보내죠. 난을 주고 뺨을 칩니다. 쫀쫀한 공수처,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하고 있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씨와 관련해 세 가지 사건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라는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하고 있죠, 공수처에서. 근데 수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역시 공수처가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왜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를 불러서 조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지금 공수처가 이 부분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성은 씨가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입니다. 이 사건도 지금 터진 지가 언젠데 지지부진하죠.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지난 11월 5일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라는 걸 그 사정을 알고 난 이후에 하청 감찰이었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청 감찰이었네, 또 뭐랬더라, 주문형 감찰이었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5일 날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기 전인 일주일 전입니다. 10월 29일 날 대검 감찰부가 대검 공보관이 있죠. 저희 같은 기자를 상대하는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공용 휴대폰이 있습니다. 각 부처의 공보관 또는 대변인들은 기자들과 수시로 통화합니다. 그 공용 휴대폰을 내놔라, 개인 폰이 아니라. 그럼 감찰부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대검 산하기관에 있는 대변인은 내놔야죠. 임의 제출을 받아갖고 포렌식으로 합니다. 오늘 특정인의 수사기관이 제 거 핸드폰을 조사하려면 영장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감찰로 그 부서에서 자기 부처에서 부서 사람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감찰이니까 그 영장 없이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대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계속 사용용 폰이니까 그걸 전부 다 포렌식을 했습니다. 누구랑 어느 기자랑 했는지 다 한 거죠. 영장 없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10월 5일 날 그 감찰을 한 감찰부를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공보관 공용 휴대폰 포렌식한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고발사주 사건을 영장 없이 수사하고 싶어가지고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대변인 휴대폰을 감찰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대검이 공수처의 하청을 받아서 대신 감찰해 준 거고, 공수처의 부탁을 받고 주문을 받고 해준 주문형 감찰을 했다는 이겁니다. 네. 이런 논란을 일으켰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고발사주 사건에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그런데 한 달 전쯤 되네요. 10월 14일 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씨가 자기 징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는데, 이 판결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이 판사사찰 문건을 만든 거는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따라서 윤석열 징계한 거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판사사찰 문건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 또 행정처가 2016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를 만들었던 거, 그런 것들을 쭉 정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판사에 대한 신상 정보와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든 것은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었죠. 그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 위협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을 검찰총장으로서 보고를 받고, 이를 반부패 강요죄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한 거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행정법원은 했지만은 직권남용 부분, 반부표부에 전달한 게 직권남용이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일단은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2심이 있고 또 3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대로 끝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 가지고 이게 형사사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건 윤석열을 해임한 거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제 다툼을 이었지, 형사사건이 되려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 기소를 갖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나를 징계한 게 잘못됐으니 판단해 주시오 했는데 당신 징계한 건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죠. 그런데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때 직권남용을 했다, 바로 이 문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그 부분을 딱 알고 고발을 받든 뭐하고 알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해서 형사적으로 기소를 할 건가 말 건가 먼저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2월입니다. 서울고검이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사 사찰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기소를 안 한 거죠. 그 기소를 안 했으니까 법원은 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행정법원은 윤석열 씨가 징계한 사유 중에 판사 문건을 만들었던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으므로 당신 징계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판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줄여서 사세행이라고 하는, 자꾸 시민단체라 그러니까 참 저는 걸리는데, 시민이란 거 시빌리언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시민이고 저 같은 사람은 시민이 아닙니까? 저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당당한 주권자인데 이 사람들이 다 시민을 독차지하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어쨌든 단체 시사사행이라는 단체에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 수사정보정책관실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공수처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고발한 적이 있어요. 이 고발을 받고 공수처는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다가 지난 10월 14일 날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니까 뒤늦게 네 번째로 윤석열을 입건해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도 검찰이고 서울고검도 검찰이잖아요. 근데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했던 거를 공수처가 다시 같은 사건인데 이걸 기소할 수 있을까요? 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하니까 대검감찰부로 하여금 대검 공보관실을 감찰하게 해서 그 역대 대검 공보관이 있었던 공용 폰을 갖고 가서 싹 포렌식을 해서 갖고 있다가 대검감찰부 압수수색하는 다른 건으로 하면서 이걸 갖고 와서 공수처가 이제 자료를 확보한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네. 막 지금 만들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뭐냐? 대검하고 김호수의 대검하고 공수처장 누구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짝짝꿍 이러고 있는 거죠. 공수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후 그 판결문을 분석 검토해보니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이 그리고 이제 국힘당이 그동안 경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선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입건 사실을 통보하고 이렇게 알렸다, 이렇게 뭐 자기는 정당하게 했다는 건데 좋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하기 위해서 대검감찰을 압수수색하면서 판사 사찰 문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검감찰로 하여금 먼저 공보관 핸드폰을 포렌식하게 한 다음에 그걸 가져오는 그런 3쿠션 방법을 이용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두 사건의 주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발사주 사건에서 등장하는 손준성 씨가 책임자로 있던 부서죠. 그러니까 이제 손준성 씨를 윤석열 씨의 측근으로 보는 건데, 사실은 손준성은 내 측근이 아니다. 그리고 손준성 씨에 대해서 백업을 해줬던 거는 청와대 민정이었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이 손준성 씨를 백업해 줬었죠. 이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두 사건을 모두 공수처의 차장인 여운국 검사가 맡게 됐습니다. 그 두 개를 엮어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글쎄, 아무리 계급장이 높다고 제가 늘 보지만 군인들이 계급장 높다고 전쟁에서 이기나요? 가끔 전쟁 보게 되면 별 4개 달고 온 사람도 민병대, 계급장도 없는 민병대한테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자들도 뭐 부장, 국장 타이틀이 있다고 취재 잘하나요? 계급장 없는 기자가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운국 씨가 차장 검사인데 얼마나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결국 공수처는 윤석열 관련해서 4건을 이 건에 수사하게 됐는데, 기존 수사도 버벅대고 있는 공수처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을 입건했다라는 걸 공개까지 하면서 수사하는 거는 조금 수상하지 않느냐. 누구의 부름을 받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하청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죠. 반대로 지금 검찰은, 제가 그 검찰 수사팀장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드렸죠. 이재명에 관련된 대장동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누가 이렇게 고소고발한 것도 물론 있지만 막 터지고 있잖아요. 남욱, 그 다음에 뭐 김만배, 유동규, 뭐 잡혀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건 지지부진하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근데 공수처가 지금 입건을 한 윤석열 관련 4건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사세행이 전부 다 고발한 사건입니다. 사세행은요, 오늘 11월 8일에도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씨와 관련해 표적 수사를 했다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세행이 어떤 단체인가 하면은 2019년 유치원 3법 통과할 때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만배 씨가 만든 단체입니다.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만배 씨가 사세행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2월 성립이 됐고요. 활동은 7월부터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법치주의 바로세기 행동연대, 법세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방했다는 주장이 많죠. 그리고 어쨌든 사세행은 비여권, 주로 쉽게 말하면 야권 인사들을 주로 고발하러 갔습니다. 특히 윤석열 씨가 주된 고발 대상이었습니다. 2021년 올해 7월까지, 2020년에 만들어서 7월까지 이 사세행에서 고발한 게 50개인데 그중에 28개가 50개 중에 28개는 반이 넘죠.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었습니다. 김한매 대표는 윤석열 씨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조국 사건을 수사하게 했었죠. 그에 대해서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3족을 멸한 듯 수사했음에도 윤석열 본인과 그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는 가로막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 관련된 28건의 리스트는 인터넷 찾아보면 있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단체는 프로 고발러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지적도 되고 있고, 또 묻지마 고발을 너무 남발한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고발을 받아서 공수처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재명 씨 오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20대 30대 남자들, 2030 남자들이 펜코에 모여 홍준표를 지지한 이유라는 글이 있는데 그걸 공유하면서 읽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글의 주 내용은 뭔가 하면 2030 남자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친페미니스트 정책과 거리를 두고 차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030 남자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대학생 시절, 취업 후 미혼 시절, 신혼 시절. 이 사람들은 취업과 결혼, 직장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때부터가 이제 주목합니다. 명문대나 대기업에 다니거나 건물주 아버지들은 극소수를 제외한 남성들은 아르바이트 등에 시달리면서 각종 갑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으로 국민의힘과 언론, 재벌, 국민의힘과 언론, 재벌, 부동산업자, 법조인, 투기꾼, 법조인 들어가 있습니다. 투기꾼 들어가 있네. 대장동, 의사 등 전문 직종을 떠올리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나이 먹은 모든 사람들을 직역과 관계없이 다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배척한다.
이렇게 리스트를 거론하고 난 다음에 나이 많은 분들도 기득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030 남성들은 누가 민주운동을 했는지 누가 친일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 당장에 사는 것이 급급하기 때문에 어느 세대보다도 공정에 민감하고 차별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제가 언론이 들어가 있는 거 거론했고 법조인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씨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재명 씨보다가는 저보다가는 이재명 씨가 금수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이재명 씨는 흑수저일 수 있습니다. 흑수저가 맞습니다. 그냥 소년공으로 검정고시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컸죠. 저는 그 시절에 그래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정규 학교는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대학 간 그 이듬해인가 이 친구도 이제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 그냥 사실은 저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은 아니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어요. 다 그랬으니까. 다 거기다 그랬으니까. 그때 뭐 가난이 보편하던 시대. 우리 때 그랬잖아요.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이게 붙이고 다녔잖아요. 박정희 때. 근데 대학 가서는 사람들이 조금 학생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우러러 봐주길래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찮은 인간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중앙대학교에 이재명 씨가 갔어요. 근데 그는 특대 장학생이니까 학교로부터 돈을 받고 다녔죠.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죠. 저는 이때부터의 이재명 씨는 흑수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 안 갔으니까 대학 졸업하면서 바로 사시에 붙었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의 길을 갔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서 그 이후로는 보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결혼합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간 오빠를 둔 김혜경 씨랑 결혼하잖아요. 장인은 서울 시립대학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숙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그 당시에 저희 또래에서 음악대학을 나갔다 그러면 상당히 부잣집이죠. 저희 때도 물론 유학 가긴 했지만 아무나 못 갔습니다. 돈이 있어야 갔는데. 그럼 장가도 잘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너뛰어서 성남시장을 2번 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금수저지. 저도 지금 내 스스로 흑수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fem코에서 얘기한 대로 법조인, 투기꾼, 의사 등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재명은. 금수저로 올라온. 그리고 보다 분명한 거는 이재명 씨가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은 지금 2030 세대겠지만 2030이겠지만 남성이겠지만 분명히 금수저입니다. 그러면 그도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런데 왜 흑수저 코스프레를 하고 2030 어려운 젊은이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그런 코스프레를 하죠? 대장동은 바로 투기꾼들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장동 투기꾼들이 바로 이재명 주변에서 얼씬얼씬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함을 왜 못 보여주면서 2030 살기 어려운 젊은이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죠? 자기가 그들과 같은 처지인 걸로 왜 내려가죠?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박정희를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 때 늘 얘기했던 게 뭐 1000불 소득하자고 하면서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자가 버글버글 할 때 아닙니까? 근데 박정희가 뭐라 그랬어요? 중산층이 되자, 중산층. 우리가 잘 살아보자. 노동자들이 불만이 갖고 노동쟁이 했으면은 우리는 망하는 베네수엘라 꼴로 가는데 그 힘든 노동자들을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중산층이 되자 하면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에는 차를 하나씩 갖게 되고 집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산층 이 OECD 국가로 올라왔는데 이걸 거꾸로 끌어내리자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거꾸로 끌고 가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을 되겠다고 나서요. 표를 얻으려고 말해요. 그건 내가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솔직한 모습 보여주지 못하면서 왜 젊은 척하냐 이겁니다. 사실은 그도 기득권층이고 금수저이고 사실은 이재명 씨는요. 야 나도 어려운 조건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해봐라 하고 2030 젊은 남자들한테 도전의식을 키워줘야 되지. 중산층이 되도록 붐업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그렇게 안 되는 젊은이들의 편승해서 그 표를 잡자고 해요. 이게 포퓰리즘 아니야 이게. 이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사회가 돼야지 어떻게 거꾸로 과거로 회귀하는 사회로 만들려고 합니까? 제가 이게 이재명 씨한테 제일 불만이고 그 뒤에
불구죽죽한 주사파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대학 다닐 때 저처럼 무슨 뭐 운동권 책을 봤습니까? 사시책만 봤지. 그게 자기가 마음에 쓰리니까 운동권 친구들을 이제 두면서 그들이 하는 주장을 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 국토 보유세 이런 세금, 공산주의적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젊은이들이 좋아할 줄 알고.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씨는 느릿느릿 가는데 윤석열은 자꾸 공수처가 나서서 걸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누구 장단에 춤을 출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갔다 오셨나?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난을 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정을 맞췄는데 윤석열 측에서 거부해서 재조정하자고 해서 늦춰졌답니다. 근데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됐을 때는 청와대에서는 2시간도 안 돼 축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씨는 11월 5일 날 됐죠. 아직까지 아무 발표가 없다가 난을 보내려고 일정을 맞췄는데 윤석열 씨 측에서 다시 하자라고 연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공수처로 입건을 해놓고 왜 난을 보내? 공수처가 누구 장단에 춤추는 거예요? 공수처 위에 장관이 있습니까? 박근계 씨가 지휘하는 건 아니죠. 총리실 바로 밑으로 총리는 누구예요? 아무 계시죠. 그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럼 뭐야? 난 주고 뺨 때리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런 난 받고 싶겠습니까? 참 이게 대장동 수사나 좀 똑바로 한번 해보지.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수처의 현위치입니다. 검찰개혁하자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쳐 부르던 게 문재인 정권인데 제가 검경개혁 함부로 하지 말라. 노무현 정부 때 겁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를 때문에 제가 경찰하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함부로 갈 게 아니구나. 사법개혁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하고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때 포기한 걸 지금 그대로 끌고 가면서 결국은 검찰과 공수처를 김호수의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들고 있는 게 어느 정권입니까?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